2005년에 비해서 지금 20년 만에 한 30%가 줄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맨 위에. 2005년, 그 다음에 2024년. 근데 여기에서 또 10%를 줄여요. 그러면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지금 그 정부가 아닌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작년에 우리가 날씨 탓으로 인해서 벼 수확량이 20%가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배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면 그 수확량은 그것보다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는 이 기상에 의해서 감소되는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가서 업무 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회의를 할 때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생산량 전년 대비 1.5% 감소로 나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5%에서 20% 감소한 걸로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저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갭이 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년 대비 감소량이 1.5% 감소했다고 나오니까 쌀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질 않죠. 농산물이라는 거는요,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게 5%만 감소해도요, 쭉 올라가요. 다른 거와 달리. 지금 일본의 쌀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데? 부족할 걸로 예측이 돼가지고 자꾸 사재기를 해요. 업체나 개인 농가에서. 아니, 농가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쌀을 자꾸 집에다 사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쌀의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쌀값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이 정보를 자꾸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무 수입량으로 들어오는 40만 8,700톤에 대해서 이걸 가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료용이나 이런 데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가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한 쌀이 그런 가공용, 주정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떡 이런 데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쌀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죠. 우리가 생산한 쌀이. 근데 저도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저보다 훨씬 똑똑해가지고 국회의원하고 뭐 농림부 장관 하는 분들이 그걸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알 거예요. 아는데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제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안 하는 거야. 해봐야 요거 더 먹어. 예를 들어 의무 수입량에 대해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죠. 긁어부스럼이라고. 가만히 놔둬도 중간은 가는데 그거 손대봐야 욕만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가 잘못하더라도 그래 잘했어. 열심히 했으면 됐어.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해줘야 애가 잘못하더라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껄핏하면은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뭐라고 하면은요 애가 기가 죽어갖고 안 해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분들이 뭔가 좀 하려고를 안 해.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분명히 알 텐데 그 의무 수입량만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만 조금 해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를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쌀 생산량만 많다. 많은데 자꾸 농가들이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쌀값이 떨어진다. 먹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2023년 기준으로요, 1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 쌀 양이 56.4kg가 이렇게 되는데, 육류 소비량, 소, 돼지, 닭, 뭐 기타, 뭐 염소도 들어갈 테고, 그게요 1년에 소비되는 양이 60kg가 넘습니다. 그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뭐 그 흐름이니까 그런 건데, 자꾸 그 외에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쌀값이 떨어진다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이렇게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농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쌀값이 떨어지니까 맨날 술만 먹고 속상하다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올해도 쌀이 수확량이 20%가 감소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감소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5%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잘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배 수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와서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낼 때는 괜찮았대요. 근데 가서 뚜껑을 따보니까 그 뜨거운 열기에 이 봉지 속에서 그 열을 많이 먹어가지고 얘네들이 상한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모든 농가가 다 뜨거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가 없는 농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야, 그 뜨거운 날씨에도 그 배 이파리가 빳빳하게 서 있는 그런 과수원에서 수확한 배는 그 뜨거운 그 열과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벼도 똑같아요. 날씨가 뜨겁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관리를 잘해준 농가들은 수확량이 훨씬 감소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연무대에 있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오래 지시는 분, 유기농으로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도 줄기는 줄었대. 그런데 20%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5% 이 정도는 10%까지 줄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에 따라서. 왜냐하면 토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육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자료에 있는 그대로인데, 읽어보시면은 여기 아까 뭐 이렇게 감소했다 이런 건 좀 나오죠. 이건 별로 크게,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진흥청에 가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듣고 하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쌀값, 여기 쌀값 나오죠. 18만 2,872원. 이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논사는 요때 16만 5천 원 정도 얘기가 나올 텐데 18만 원은 어디 기준이냐 그랬더니 전국 평균이랍니다.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쌀값이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쌀값은 80kg 기준 우리 논산의 쌀값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정도 높더라고. 그런데 그 가격은 전국 평균이라는 거. 그래서 논산 쌀이 싸구나, 싸게 판매가 되는구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나름 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지금 논사는 이모작 재배들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제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이런 전라북도 쪽은 그 콩 재배단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모작을 하면 헥타르당 여기 보면은 200만원, 이모작 하면은 400만원, 그리고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 올해는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가 있고 하신 분들은요, 귀찮아. 그냥 나 500만원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벼만 심을래,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뭐 젊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모작을 해서 이런 혜택을 조금 보셔야 돼요. 여기 저희가 남원에도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가로쌀 재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쌀을 하기 전에는 콩으로 했어요. 콩으로 해가지고 그 장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근을 전부 다 콩 재배를 해가지고 이런 직불금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줬죠. 그러니까 그 큰 단지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영농 위탁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전라도 쪽은 그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로쌀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로쌀로 돌려버렸어. 그래서 수확량 자체는 조금 적어도 이 직불금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요, 요즘은 정부에서 이 지원을 할 때 뭐 1,000만원, 뭐 5천만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몇 억, 5억,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요. 논산에 지금 연산에 그 가로쌀 재분하는 시설을 지원을 국비로 나왔는데 9억입니다. 9억. 9천만 원이 아니고 9억. 그러니까 이런 단지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렇게 엄청 크게 그 지원금도 크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자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그게 농가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 논산 같은 경우도 작년이죠. 가로쌀 단지가 부족 농협 분들 일부하고 상월 그쪽의 분들이 가로쌀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족 분들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 부족 농협에서는. 그리고 이제 상월에서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소득을 조금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소득을 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가로쌀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을 해가지고, 가로쌀은 그 빵을 만든다든지 이런 밀가루랑 아주 비스무리하게 생긴 쌀이에요. 그래서 재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쌀가루를 만들 때 물에다가 이렇게 담갔다가 그거를 빻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습식 재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가로쌀은 건식 재분, 밀하고 똑같아요. 그냥 빻가. 그래서 가루를 만들기 때문에 생산비가 좀 적게 들어가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입된 쌀을 싸게 가공용으로 푸니까 대기업이라든가 이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이런 가로쌀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싸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창고에 가로쌀이 그득그득 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배해가지고 전량 수매를 하니까 2025년까지 일단은 수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남원의 그 대표님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부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자기들도 맞춘대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고 따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쪽 방향으로 가면 돼. 콩보다 가루쌀이 보조가 많고 혜택을 많이 주니까 가루쌀로 갈아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른 거를 하면은 그때는 또 다른 걸로 또 하시면 되고.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책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게 뭐 1년 사이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몇 년 해요. 한 번 하면. 그러다가 또 이렇게 흐름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얘기 드리는 거는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자녀분들이 승계농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부모님이 논 50마직이 있고 100마직이 있고 한 500마직이 농사지면 농사짓는 게 훨씬 낫죠. 딸기하우스 한 15동이나 10동 정도 하고 계시면 들어와서 딸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이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해야죠. 실제적으로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부모님이 짓고 있는데 자녀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농사를 짓는데 자녀분들은 어떻게 해? 같이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 아니면 시간을 쪼개서 직거래를 하죠. 인터넷 직거래.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싸게 팔던 농산물을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직거래를 해가지고 소득을 높이죠.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맨날 저기 뭐 삼광, 그 다음에 뭐 친들, 그 다음에 뭐 보람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데 보면은 아까 어제도 한 분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향진주라고 뭐 새로운 그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실 거예요.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저도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런 특화된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 우리도 같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어려운 거는요 결국에 뭐냐면 기상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요 진짜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될 걸로 알고 열심히 했어. 안 돼. 왜? 날씨가 이렇게 되는 걸? 저녁에 25도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퇴근하고 하우스에 가서 약을 주려고 하우스 육묘장에 들어가면요 육묘장 온도가 28도예요. 뜨거우니까 약을 줘봐야 약발도 안 듣고 죽어요. 약값은 약값대로 들어가죠. 사람은 사람대로 힘들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때려치고서 그냥 뭐 못해. 나도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또 찾고 그러다 보면 또 답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번 연말에 여러분들 혹시 횟집 가가지고 방어 드셨어요? 방어가 제철이라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저는 아주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저녁 사준다고 작년 10월부터 얘기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밥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방어 사달라고 그랬어요. 방어. 근데 그 방어가 원래요 제주도에서 잡히던 생선인 거 아시죠? 지금 동해안에서 엄청나게 잡힙니다. 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원래 동해안에서 잡히던 명태는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안 잡힌 지 오래됐죠. 그 다음에 오징어도 잘 안 잡혀.
근데 이제 방어가 엄청나게 잡힌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기후가 자꾸 이제 뭐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다행히도 광석이라든가 뭐 여기 성동 이런 데는 멸구 안 터졌는데 이 산 주변 멸구 많이 터졌잖아요, 늦게. 그게 뭐냐?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멸구가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증식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터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멸구류는 그 밑에 들어있잖아요. 볕대 밑에. 그러다 보니까 방지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리고 지금 진흥청에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기술원에서 갔을 때 그 재해 대응팀 팀장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 자료입니다.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비가 많이 왔다라고 예전엔 표현을 했어요. 많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극한 호우. 왔다 하면은 뭐 시간당 100mm 그렇게 와요. 제가 그 가야국 3전에 갔다가 놀란 게 거기는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비 피해를 입지 않을 걸로 당연히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시간당 100mm가 오니까요,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갖고 논 두둑을 넘쳐갖고 두둑이 무너져요. 보통 우리가 홍수 피해라고 하면 저지대에서 하천이 범람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의 홍수 피해 아니면 강우 피해로 그동안에는 그런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상류 고지대도 그런 피해를 입더라고요. 이 극한 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는 복구하기도 더 어려워. 이 계단식 논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에는 홍명나방, 2024년에는 벼멸구. 그러면 2025년에는 뭐가 나올지 기대되는 게 아니고 걱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유 나는 이제 벼농사도 못 짓겠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여기서 할 수 없는 거를 얘기는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뭐 품종, 뭐 재배법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고 하는 것 중에 품종 중에 하나가 품종인데 멸구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품종은 여러분들이 많이 재배했던 뭐예요? 친들. 친들은 멸구에 대해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구가 지금 공식적으로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요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부여에 근무하다가 계룡에 근무하다가 논산으로 왔는데 부여에 근무할 때 한 12년인가 전에 멸구가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거야. 멸구 피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이 나온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멸구 그전에는 멸구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런 품종을 농가분들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워낙에 오랫동안 멸구 피해가 안 나오다 보니까 멸구 저항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작년에 터졌죠. 멸구 저항성 있는 품종은 공식적으로 지금 친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재배하는 품종들은 다 저항성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히나 작년에 진흥청에서
안평벼라고 보급을 많이 했어요. 새로 나온 품종 중에 괜찮다고. 특히나 작년에 청양 지역에서 안평벼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많이 했다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10% 넘어가면 많이 된 걸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겠어요? 작살 났죠. 완전히. 그런데 내년에, 아니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멸구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희도 그래요. 분명히 멸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친들로 심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친들 아닌 다른 거를 심으면서 멸구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다행히도 우리는 드문모 재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드문모. 평당 40주에서 50주. 드문모를 심게 되면 이 벼대가 강해요. 햇빛을 많이 받고 바람을 잘 치니까. 그래서 이 병에 훨씬 강하고, 평소에 내가 얘네들을 튼튼하게 관리를 해놓으면 이 벌레들이라는 게요, 참 단순해요. 여러분, 2023년도에 홍명나방 피해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다녀보면 이파리가 진하고 그 비름기가 조금 센 데 있죠. 또 좀 늦게 심고, 이런 데가 대부분 피해가 심각해요. 그리고 이 벌레들이 그쪽으로 몰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멸구 피해가 작년에 심했으니까 난 모르겠고 다 친들만 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삼강을 심더라도 드문모 재배를 한다든지, 밑거름을 조금 질소가 좀 적은 걸 넣는다든지, 이삭거름을 줄 때 질소 비료를 조금 적게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배법에서는 기계이양보다는 직파가 낫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직파는요, 이 벽실을 직접 심기 때문에 병해충에는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논산에 지금 일부 농가들이 직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직파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병균, 잡초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잡초 피해가 덜 발생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충. 해충이 여기 보면은 그 비례해충이라는 게 멸구도 그렇고 홍명나방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못해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건데, 이게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일주일이 만약에 걸렸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이게 3일 만에 부화가 되고요. 한 번에 얘네들이 알을 날 때 10개, 20개 낳는 게 아니에요. 100개, 200개씩 낳아요. 심지어는 300개도 낳아요.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한 열흘 정도를 산다고 했을 때 그 안에 그렇게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세대 단축.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농사 짓던 방법대로 농사를 지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단 한 번 비료 쓰시잖아요. 근데 단 한 번 비료 써가지고 농사지면 피농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단 한 번 비료는 벼 생육 시기에 맞춰서 비료가 이렇게 나오게 만든 비료예요. 비싸잖아요. 그런데 왜 그 비료를 주고서 농사를 지면 피농하냐? 뭐냐면 비료를 만든 회사에서 그동안의 날씨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비료를 만드는 데이터는 벌써 5년, 10년 전 거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2, 3년 새에 기후 온도가 쫙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료가 어떻게 돼? 빨리 녹아버리겠지. 대부분 비료, 그 단한번 비료의 그 녹는 기준은요,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비료가 빨리 녹겠지. 그래서 비료가 손실이 되고 또 흡수는 떨어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금 잘 짓는 방법은 분시해 줘야 돼. 나눠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밑거름 한 번 주고 이삭거름 한 번 줬어요. 2번 주고 말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눠서 줘야 돼. 또 한 가지 나눠서 줘야 되는 이유가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볏짚을요 다 걷어내잖아. 안 걷어내는 데가 거의 없어. 거의 대부분 다 걷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료를 넣어주면 이 유기물들, 이 볏짚들이 땅속에 있다가 비료를 끌어안고 있다가 벼가 필요할 때 이렇게 뱉어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볏짚을 다 걷어내니까 땅속에 유기물이 없어. 그러니까 비료가 녹으면 땅속에 머물러 있질 못하고 다 흘러나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눠서 주셔야지 그 비료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양 미생물 활성 감소 이런 것도요. 토양 미생물도 그동안에 자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내왔던 환경이 있어요.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온도가 높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활동이 당연히 제대로 못하겠죠.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써놨는데 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가 높으니까 모가지가 빨리 나와요. 모가지가 빨리 나온 상태에서 온도가 높으니까 또 수발화가 돼. 이게 보통 우리가 8월 15일경에 모가지가 나오고요. 벼 모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정이 되고 그 알이 여물어. 그게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9월 초, 중순 요때 이렇게 한참 여문단 말이에요. 근데 9월 초가 되면 대부분 저녁에 온도가 썰렁썰렁해요. 그래서 보통 8월 25일이 넘으면 우리가 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추우니까. 그래서 휴가가 대부분 8월 20일경이면 끝나요. 바닷가로 많이 놀러 가고 또 산으로 놀러 가도 그때 되면 밤에 추우니까. 그런데 올해 어땠어요?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밤에 쉬지를 못해. 거기다가 온도가 높으면 같은 습도 조건에서도 다습 조건이 돼. 온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온도는 높죠. 또 습도가 높게 되니까 수발화가 돼. 벼가 싹이 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급종 종자가 어떻게 돼요? 턱없이 부족하게 나오잖아요. 20%, 30% 예년에 비해서 감소돼서 나온다고. 그게 뭐야? 종자를 생산한 포장에서 이게 수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책이 뭐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기술원이나 지능청 가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늦게 심으라는 거예요, 늦게. 앞으로는 보급종 종자를 생산한 포장에서는 이양 시기를 늦춰서 모가지를 늦게 나오게 해가지고 등숙 시기를 늦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급종 종자가 이번에만 적게 이번에 적게 나왔고 작년에도 적게 나왔어요. 작년에 적게 나왔을 때는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거 안 되겠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분명한 대책을 나름 세운 거죠. 그래서 뭐야? 늦게 이양을 해라. 지금
대농들 같은 경우는 5월 10일 정도가 되면 벌써 이양을 시작을 합니다. 벼가 생육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커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일찍 심으니까 모가지가 일찍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돼. 그런데 또 이거 아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핑계가 보인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결하려고 하면 분명히 방법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농사를 잘 짓는 분한테 그러면 그렇게 일찍 심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물때기를 아주 세게 한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삭이 새끼가 싹 치면 물 쫙 빼가지고, 그러면 물때기를 심하게 하니까요 이삭이 올라오질 못하죠. 그러다가 이삭이 올라와야 되는 시기,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이양을 언제 하라고 하냐면 6월 5일에서 10일 정도에 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6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하라고 그랬어요, 모내기를. 그런데 지금은 또 늦춰졌어. 그런데 농가분들은 언제 하느냐? 5월 25일경에 벌써 다 끝났어, 이양이. 우리가 보통 5일을 늦게 하라고 하는데 벌써 농가분들은 5일을 벌써 그 전보다 땡겨서 하고 있어요. 왜? 따뜻해졌으니까. 그리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그리고 이 농사채가 많지 않아. 그러면 일찍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하면은 물때기를 심하게 해가지고 6월 5일날 심으신 분들이 모가지 나올 때쯤 돼서 물을 이제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늦게 나오겠죠. 단점은 있습니다. 강하게 심하게 물때기를 하면 모든 것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건데, 심하게 하면 어떤 단점이 생길까요? 뭐가 있을까요? 새끼가 너물지가. 아니 그거는 이제 물을 넣으면 되는 거. 논이 갈라지잖아요. 그 사이로 잡초가 생겨. 잡초. 심하게 물때기를 하면 그 갈라진 틈새로. 근데 그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하게 그 갈라진 사이로 모내기 늦게 하면 돼요. 보통 우리가 논에 잡초가 많이 나면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하라고 하냐면은, 봄에 일찌감치 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추경하지 말고 물을 담아 놓으면 잡초들이요 발화가 되잖아요. 싹 올라와요. 수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노타리를 치고 제초제를 뿌리면 그게 싹 죽어요. 그리고 나서 늦게 이양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발화된 애들이 싹 죽으니까. 근데 이게 5월 15일이나 20일경에 이양을 하게 되면 그 뿌려진 잡초 씨들이 발화가 되기 전에 벌써 모내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때기 했을 때 걔네들이 늦게 발화가 돼서 나오겠죠. 근데 모내기를 늦게 하면 그 떨어진 씨들, 노출된 씨들이 한번 발화가 돼서 싹이 난 다음에 그때 이양을 하기 때문에 그 풀 나는 게 훨씬 더 적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드론 이런 걸로 또 많이들 또 하고, 그리고 논산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그 붐 스프레이어라고 이렇게 팔 쫙 펼치면 한 5m 정도 되나? 4.5m 정도 되는 그 기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걸로 후기 제초제 한번 뿌리시면 그 면적 엄청나게 뿌립니다. 그거 사람이 들어가서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 직파하시는 분들 쓰라고 그 도에서 예산 줘가지고 샀는데 꼭 직파 안 하시는 분들도 그거
하셔서 임대해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연무대에도 있고 또 한 개가 어디죠? 네, 계룡. 그런 데다가 건의해가지고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멸구 같은 경우는 약이 그 속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붐스프레이로 진하게, 그러니까 세게 한번 약을 해주면 그 약효 지속기간이 있어요. 멸구가 우리나라에 날라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보통 8월 중순에서 9월 초입니다. 그때 날라온 애들이 증식을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방제를 해놓으면 걔네들이 내 논에서는 증식을 못 하겠죠. 방제를 안 해놓은 논에서 증식을 하겠죠. 보통 얘네들이 날라오면은요, 어느 논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비슷하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방제를 제대로 안 한 논, 그 다음에 밀식돼가지고 비료 많이 준 논에서 증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피해가 오죠. 그게 우리가 그 멸구 피해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주저앉잖아요. 그렇게 나오려면 제곱미터당 400마리 이상의 멸구가 있어야 그렇게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100마리, 200마리 있어갖고는 주저앉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농가를 다니다 보면 그 볏짚을 다 걷어내다 보니까 땅이 다 망가져 있어요. 제가 교육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찬바람 맞고 돌아다녀, 애들이. 어느 집 애들은 감기 걸려가지고 그 감기가 폐렴으로 가. 어느 집 애들은 콧물 찔끔 나오다가 괜찮아. 그 차이가 뭐예요? 콧물 찔끔 나오다가 끝나는 애들은요, 부모한테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입니다.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가는 애들은 아침부터 과자 봉지 들고 다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많이 이뻐해주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 놓은 애들. 그런 애들은 평소에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한번 감기 걸리면 심해지죠. 토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껴준 노는 벼들이 건강하게 커요. 그러니까 어떤 병충해가 왔을 때 이겨내는 힘이 좋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볏짚을 옆집에서 그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그러면 올해는 요 논 반만 가져가고 내년에는 요쪽 반, 나름 서로 협의를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볏짚을 매년 넣어주라고는 안 해요. 2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넣어주라. 그래도 안 넣어준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옆집 분하고 싸워가지고 의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적당히 협의된 것이 올해는 반, 이쪽, 내년에 이쪽. 아예 안 가져가면 더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네. 볏짚을 넣어주는데, 볏짚을 넣어준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아이고, 볏짚을 넣어주면 봄에 모내기 할 때 걸리적거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년과 똑같은 양의 벼가 수확이 될 걸로 봤는데 15%에서 20%가 감소됐어. 그건 뭐야? 결국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볏짚 넣어주세요. 볏짚 넣어주세요. 맨날 얘기했는데 콧방귀도 안 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논에서 수확량이 20%가 감소가 된 거죠. 15% 감소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비료를 주는데 유기물이 없으니까 비료가 다 물과 함께 떠내려 갔던 거야. 효과가 안 난 거죠. 그래서 볏짚을 넣어주려면 추경을 해야 되겠지. 그냥 놔두면 안 썩으니까 갈아줘야 돼. 그리고 봄에 모내기 하고 조금 이렇게 썰애질 하고서 떠는 거는 조금 걷어내야지. 무조건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예.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결을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는 거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핑계만 보여요. 핑계. 아이고 저기 모내기 할 때 벼 떠다녀가지고 거의 죽어. 벼가 죽어. 이 핑계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비료값도 자꾸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가을에 헤어리 배치를 논에다가 뿌리더라고요. 이거는 참 좋은 게, 벼 수확하기 전에 벼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한 10월 15일 날이나 뭐 드론으로 뿌린다고 하대요. 드론 꼭 아니어도 여러분 미스트기 있잖아. 윙 하면서 뿌리는 거, 이런 걸로 뿌리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헤어리 배치가 뭐 키로당 6,000원인가? 단가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봄에 여러분들이 밑거름으로 넣는, 뭐 2포는 2포 반씩 넣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안 넣는 거예요. 대신에 용성인비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밑거름을 안 넣고, 이 헤어리 배치가 저렇게 가을에 뿌리고 봄에 되면 쟤를 이제 노타리를 치면 거기에서 이제 질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아마 제가 그 부분을 써놨을 거예요. 헤어리 배치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자료를 여기서 지금 다 교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헤어리 배치 넣으시면 좋습니다 했을 때 몇 분이나 넣을 것 같아요, 논에다? 저는 솔직히 10분만 넣어도 제 교육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0분. 그 10분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진짜 뭐 얘기해봐야 안 들어. 원래요, 100명 교육해가지고 2명이 바뀌면 그 교육은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볏짚을 넣어주는 거와 안 넣어주는 거는요, 정말 큰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장에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 들어와서 그걸로 말 그대로 뭐 좀 용돈이다 생각하고 쓰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